상혁이 정은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미 누군가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기자라든가 이야기 만들기 좋아하는 동네 아주머니 몇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집 앞에 홀로 서 있던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상혁은 멀찍이 떨어져서는 노인이 자리를 뜨길 기다렸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던 노인이 힘겨운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났을 때 상혁은 크게 심호흡하고서 노인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안에 계십니까?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불러보았지만 안에선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정훈이 출소한 지 고작 2주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던 모양이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자 상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레 덧붙였다. 저는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선생님이 죽인 그 사람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간 침묵이 이어진 끝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들어오시길. 그리고 곧 문이 열리며 초췌한 얼굴의 남자가 상혁을 안으로 들였다. 지저분하지만 적당히 치우고 편한 곳에 앉으시게. 대접할 건 마땅히 없으니 그리 알고. 상혁이 너저분한 물건들을 치워놓고 자리에 앉자 정훈 역시 상혁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왔나? 살인자라고 욕하고 싶은 겐가? 아니면 원수를 갚아줘서 고맙단 말을 하고 싶은 겐가? 상혁은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둘을 다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 말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했다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말에 정우는 고웃음을 흘렸다. 이건 또 처음 보는 반응인데 보통 둘 중 하나였지. 자기 가족 죽게 한 그 쓰레기 새끼를 대신 죽여줬다면서 날 지켜 세우던 녀석. 그리고 고작 사과올 뿐인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날 깎아내리던 녀석. 둘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찌되었건 그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당연히 저도 화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 그 새끼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통쾌함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사고였습니다. 선생님이나 제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은 미치광이 살인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버스에 탔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받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거죠. 정우는 크게 한숨을 쉬고는 차분히 말했다. 그래, 사고였지.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졸음운전도 아닌 단순 과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네. 수백 번은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살인이 아니라 단순 사고면 내 딸이 다시 돌아오는가? 음주운전이 아니면 죽은 내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가? 자넨 어떤가? 가족을 잃었다면서. 그냥 사고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납득이 되던가. 상혁은 입을 다물었다.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건 달라질 건 없다네. 확실한 건 난 그놈을 죽였고 죄값은 다 치렀어. 몇 년 동안 군말 없이 감옥에서 썩으면서 말이야. 후회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으니 설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죽게 세우길 바라지도 않아.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냥 가시게.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 이야기겠지만 먼저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상혁은 자세를 고쳐 앉고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다. 사실 선생님 소식을 뉴스로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트럭 기사를 죽이기 직전까지 전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그 누구보다 행복을 꿈꾸던 제 약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여자를 죽게 한 그놈을 용서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살려두는 게 맞을지. 그놈이 말입니다. 피해자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울면서 사죄하던 그때 누군가는 용서하고 누군가는 욕을 했지만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에 숨겨놓은 망치를 꼭 쥔 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끝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그를 죽였고 또 수십 번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함에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던 그때 선생님이 그를 죽여주신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전 정말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상혁의 말에 크게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 청년도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정작 움직여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기 편을 들면서 죽여 세우는 머저리였다. 그놈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분노와 각오가 퇴색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을 죽인 건 정의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노로 인한 복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정확히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만 쫓아내려던 정우는 상혁의 말에 호기심을 느끼며 재차 물었다. 그래서 할 말이 정확히 뭐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애매한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일,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만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움직여 주었구나.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렇게 안심한 것도 잠시뿐이었고 말 못할 후회가 곧 몰려왔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선생님 대신 그놈을 납치하고 선생님 대신 그놈을 죽여서 그놈의 살조각 하나, 뼈조각 하나 남지 않게 모조리 부셔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게 죽은 제 아내를 위한 일이었고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일을 뺏겨버린 겁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만큼 그만큼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제 마음이 편해진 만큼 그녀에게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고자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후회하고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서. 길었던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이야기를 듣던 정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상혁이 망치를 꺼내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조금 늦었지만 전 제가 해야 할 것을 하려 합니다. 그를 죽인 선생님을 죽임으로써 제 의무로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죗값을 정확히 치르고 그녀에게 사죄할 생각입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상혁은 망치를 높이 든 채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혹시 자네 문 밖에 있던 노인을 봤는가? 몇 시간이고 문을 두드리던 노인 말일세. 상황에 맞지 않는 침착한 정훈의 말에 상혁은 망치를 든 자세 그대로 멈춰서는 문 앞에 있던 그 노인을 떠올렸다. 내가 퇴소하고 나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노인이지. 70이 넘은 데다가 지병에 있어서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가 없다네. 그런데 그 노인이 하루 3번 밥 먹는 때 말고는 항상 문 앞에 와 있다네. 날 만나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이야. 그 노인이 누군지 알겠나? 상혁은 멍하니 손을 내리고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트럭기사 녀석의 그 아버지야. 내가 죽인 그놈 아버지야. 그렇다면 그놈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에게 와서 왜 용서를 구할까? 상혁은 자기가 하려던 일도 있고는 더듬더듬 말했다. 자기 아들이 한 짓에 책임감을 느껴서? 거기까지 말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닐 게 분명했다. 역시나 남자는 상혁의 말을 더 기다리지 않고 입을 열었다. 들렸어. 자기 아들을 구하고 싶어서야. 자네 한번 생각해봐. 난 그놈을 죽였던 제목으로 감옥에 다녔지.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었었나? 아니지. 난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했고 시체는 결국 찾지 못했어. 상혁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네는 운이 좋구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남아있으니. 자, 이제 그걸 내려놓고 날 따라오게. 남자를 따라간 곳은 길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진 노인의 집이었다.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낡은 집 지하실에 끔찍한 무언가가 묶여 있었다. 손발을 자르고 혀도 베어버렸지. 눈을 찌르고 고막도 찢어놨어. 죽는 건 말이야 너무 편한 벌이거든.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 죽고 싶겠지만 자살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 어쩌겠나. 늙고 병든 지 아버지가 챙겨주는 밥을 억지로 씹어삼키며 살아가는 수밖에. 상혁은 눈앞에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팔다리가 없는 살덩어리가 꿈을 대며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노인은 구석에서 남자의 눈치를 보며 걱정스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때? 공기가 탁해서 기분 별로지? 밖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 밖으로 나온 상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다. 두고두고 고통을 줘야 했지. 놈을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단 말일세. 그래서 얘를 꾸민 거야. 저놈을 납치해서 공기똥으로 만든 다음
노인네에게 찾아갔지. 지하실에다가 그 살덩이를 꽉 묶어놓고는 말했어. 아들내미가 숨통이 끊어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숨겨놓고서 잘 돌보라고. 혹여나 경찰에 연락하거나 밖으로 빼돌리면 곧장 사람들이 찾아와 전부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해놨어. 그 덕에 놈은 추악하게 살아남은 거지. 내가 감옥에 다녀오는 긴 시간 동안 병든 아버지가 먹여주는 음식을 살겠다고 씹어대는 저놈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되는가?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왜? 뭐가 문제인가? 악한 복수를 위해서 날 죽이겠다고 설치더니만 고작 이따위 걸로 생각이 바뀌었나? 자네? 각오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었는가? 상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이제 슬슬 끝낼 생각이었다네. 어차피 저 노인네 얼마 더 살지도 못할 테니 같이 묶어놓고 둘 다 굶어 죽길 기다릴 셈이었지. 하지만 자네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단 말이야. 상혁의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자네가 책임지게. 노인네가 죽고 난 이후부터 자네가 이놈을 연명시키는 거야. 소리도 못 듣고 앞도 못 보는 놈은 지 아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한테 먹을 걸 챙겨주는 사람이 아비인지 원수인지도 모르겠지. 얼마나 지나야 눈치챌까? 5년, 10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만족할 만큼, 아니 자네의 죽은 아내가 만족할 만큼 그놈을 지켜보는 거지. 추악하게 아득바득 살아남은 녀석이 고통받는 모습을 말이야. 물론 긴 시간이겠지만 자네도 나처럼 감옥에 갇혀 지낼 각오를 하지 않았는가? 상혁은 죽은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매일 밤 그리워하던 얼굴, 또 반대로 방금 보았던 트럭 기사의 끔찍한 모습도 떠올려 보았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죽였던 얼굴. 죽이는 건 너무 자유롭지. 자네 각오를 보여주거나 이번 역시 망설인다면 자네 아내가 꽤나 실망할 텐데 말이야. 그 말에 상혁은 각오를 다잡고 눈을 빛냈다. 눈빛을 본 남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그래, 결심했구만. 상혁은 한층 더 확신에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각오돼 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느새 시계바늘은 저녁 6시를 지나고 있었다. 도심 속 건물들 사이에서 퇴근길을 재촉하는 회사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나 또한 그들 사이에 부대낀 채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또 오늘 특이하게 버스에 사람이 많았다. 평소 같았다면 버스에 사람이 많더라도 몸을 실었겠지만 오늘은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다. 멀리서부터 불빛을 빛내며 다가오는 택시를 잡았다. 망원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직장인 무리를 빠져나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아 창을 반쯤 내리고 밖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쌀쌀한 공기가 가을임을 짐작하게 한다.
손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힐끗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평소랑 똑같죠 뭐. 난 영혼 없는 말투로 대답을 회피했다. 손님,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이어나갔다.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때가 아마 밤 9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도 손님 같은 회사원 한 분을 태웠었죠. 난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그 손님이 무척 바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말이죠. 전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근데 무작정 어디든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하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앞에 보이는 표지판에 따라 길을 갔습니다. 말을 이어나가며 택시기사는 감정이 없는 눈빛으로 백미러 넘어 뒷좌석의 나를 지그시 응시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제 택시는 이미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곳이 좋겠습니다. 네? 세워주세요, 기사님. 정말 이곳이 목적지가 맞습니까? 저는 정말 의아했죠.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야산이었으니까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정말 기분 나쁜 음흉한 눈빛이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늦은 밤 아무것도 없는 야산에 온다는 것이? 저는 그 손님에게 몇 차례 물었습니다. 손님, 이곳은 이름조차 없는 야산입니다. 내비에도 찍히지 않는 곳이라고요. 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손님은 자신의 구두끈을 풀더군요. 그리곤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그 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손님에게 달려가 행동을 말렸습니다. 손님,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기사님, 괜찮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입니다. 모든 게 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그 손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손님이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들더니 저에게 쥐어주더군요. 이게 뭡니까? 그건 제 퇴직금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도둑할 겁니다. 그 정도면 오늘의 일을 잊어주기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봉투를 살짝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돈이 들어있더군요. 금액도 꽤나 상당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손님, 이건 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느새 그 손님은 나무에다 구두끈 매듭을 짓고 자신의 목을 매달았더군요. 그 손님은 고통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에게 받은 돈이 다
탐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손님은 끝내 발버둥 멈추더니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기사의 말이 거의 끝날 때쯤 어느새 택시는 목적지에 다다랐다. 나는 기사의 말을 그저 흘려보낸 채 요금을 계산하려고 했다. 얼마나 왔습니까? 돈은 안 받겠습니다. 손님,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난 알겠다고 하고서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앞좌석에서 몸을 뒤로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손님, 이제 더 이상 제 택시에 안 타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요금이라면 그때 손님이 저에게 주셨던 액수면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손님의 돈을 받으면 안 됐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손님이 제 택시에 타고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었다. 그저 멍하니 택시기사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 기억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참으로 많은 죽음을 봤던 것 같다. 지금의 반도 안 되는 키를 가졌을 적엔 집 앞의 놀이터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벌레나 개미들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작은 운동화에 밟혀 짓이겨지는 생명들을 보며 난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하곤 했던 것 같다. 어쩌면 생명이란 저 모래 하늘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물론 그때의 어린 나는 모래 하늘이니 생명이니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저 놀이터에 널려서 신경도 쓰지 않는 모래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루는 엄마에게 길가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죽여도 되냐고 물었다.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날 다그쳤고 어제 먹은 삼겹살이나 저 고양이나 뭐가 다른 거냐고 묻는 내 말에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부터 확실해진 것 같다. 생명의 귀함이란 상대적인 것. 아니, 알고 보면 생명이란 별로 귀하지 않은 것. 아버진 나에겐 무서운 사람이었고 엄마에겐 종종 나의 생각을 터놓곤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엄마도 나에게 조금씩 거리를 둔다고 느껴지던 차에 엄마가 친구 집이라며 따라오래서 같이 따라간 곳에서 이상한 미닫이 문을 열자마자 생사를 얻어맞으며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에게 무슨 살을 끼웠다나.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 정확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그게 조금 헷갈린다. 살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살이지? 유년 시절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순식간에 지나갔다. 물론 그 안에서도
참 많은 죽음을 보았다. 몇몇 기억에 남는 것들을 말해보자면 과학선생님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부위별로 자를 때 가까이서 처음 들어보았던 죽기 직전 개구리의 혼신의 울음소리,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커다란 수탉이 삼촌의 손짓 한 번에 목이 꺾여 축 늘어지던 모습, 그리고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세상을 떠난 막내 삼촌의 사야하게 질린 영안실에서의 마지막 모습. 그런 막내 삼촌의 죽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돌아가신 할머니의 역시나 똑같이 새하얗게 질린 영안실의 모습. 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있는 동물과 사람을 보았고 생명이란 게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다. 그게 뭐가 다르냐고?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때 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하고 전화를 받으며 무단횡단하던 장바구니를 든 어떤 아줌마. 큰 트랙에 치여 날아간 아줌마의 몸뚱이는 차가운 한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어났다. 복잡했던 머리가 순식간에 비워지고 무언가 북받치는 기분이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지르는 비명에 잠깐 집중이 깨질 뻔하였지만 다시 눈을 돌려 바라본 그 몸뚱이에서 계속해서 피어나는 죽음을 보았고 이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감동? 웅장함? 이걸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경이롭고 환상적이었다. 생명이란 죽는 순간 피어난다. 생명이 귀한 이유는 죽음이 존재해서이다.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한 내 전신은 경직되었고 늘 똑같이 느껴지던 차가운 공기마저도 포근하고 성스럽게 느껴졌다. 난 그 기분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은 참으로 짧았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의 손이 그 식어가던 몸뚱이에 닿는 순간 사람을 다 덮을 듯한 커다란 불꽃처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기어이 봄까지 견뎌 꽃봉우리가 개화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던 죽음이 사라졌다. 그 아줌마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다. 그냥 피어나던 죽음만 사라졌다. 그게 내 고등학교 때였다. 충격적인 일이었고 당장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광경이었지만 죽음을 목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피어나는 죽음은 통계적으로 약 1000명. 당연하지만 5천만이 넘는 인구에 누가 죽을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고가 날 만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학교가 끝나면 습관적으로 그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고 또 하나의 죽음이 피어났다. 역시 너무도 아름다웠다. 흩날리는 핏방울과 온길에 이뤄가는 몸뚱이에서 피어나는 붉은색의 꽃. 마치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뽐내며 손짓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
더군다나 그때의 죽음은 죽음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던 내게 마치 죽음 또한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듯 반가운 손님이 돼서 찾아온 것 같다고나 할까.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카메라를 샀다. 피어나는 죽음을 사진으로 담으려 무던히도 노력했다. 왜인지 죽음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사진은 점점 늘어갔다. 함께 버스에 타있던 중년의 남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자, 한때 내 연인이었던 여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한 탓일까. 어느새부터 길거리의 전봇대에 내 사진이 붙어있고 난 도망치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아니, 난 죽인 적 없었다. 단지 나의 곁에서 피어났을 뿐이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그 모래 같은 하찮은 것에서 너무도 아름답게 피어났을 뿐이다. 내가 도망치는 중에도 죽음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건조하고 삭막한 공기 속을 비집고 한 줄기의 산뜻한 바람이 되어 내 곁에서 피어났다. 차가운 바닥과 비좁은 공간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거절했다. 피어나지 못한 그들을 따라가 나무로 만들어진 딱딱한 의자에 앉으니 그토록 간절하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옴이 느껴진다. 언뜻 들려오는 듣기 싫은 환호성을 무시하며 입안을 가득 메우는 침을 삼켰다. 지독했던 몇 년간의 굶주림은 내게 미칠 듯한 허기를 느끼게 했다. 음식 따위로 채울 수 없다. 이 허기를 채우려면 피어나야 한다. 나 자신이 피어나야 한다. 그 와중에도 정말이지 쓸데없이 나에게 할 말 있냐고 누군가 물었다. 무시하려 했지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날 사랑하던 가족과 친구들.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가 내 시야를 방해한과 동시에 역겹게 느껴지는 환호성과 여유가 공간을 울리며 동시에 터져나왔고 잠깐 동안 내 귀를 먹먹하게 만들던 그 역겨운 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내가 피어났다. 이 이야기는 학창시절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가끔 남자친구의 집에서 무서운 영상이나 호러 드라마를 즐겨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서운 것을 싫어했었고 제가 무서운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항상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냥 잠이나 잤었죠. 그날은 부슬비가 내리는 아주 습한 날씨였는데 저는 평소와 같이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공포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잠이 안 온다길래 강제로 옆에 앉혀놓고 공포 드라마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날 나왔던 공포 드라마의 귀신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이 소지품을 깜빡하고 놓고 와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는데 몸의 상반신이 천장에 붙은 귀신에게 쫓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본 다음날 어찌된 일인지 남자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가 끝난 뒤 남자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남자친구가 자고 있어 마구잡이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러 드라마를 보고 난 뒤 제가 집으로 가고 나서부터 새벽에 계속 가위에 눌려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서운 영상을 보면 항상 같은 귀신에게 가위에 눌렸었고 너무 무서워서 공포물을 보는 것을 피해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억지로 공포 드라마를 보았던 어제 역시 정자세로 누운 채 가위에 눌렸는데 공포 드라마에서 본 귀신이 천장에서 상반신만 붙어서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잡으려고 빠른 속도로 손을 휘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미안하고 소름 돋던지 남자친구는 억지로 저 때문에 무서운 걸 볼 때마다 가위에 눌린다는 걸 알고부터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워낙에 공포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이후에도 가끔씩 공포물을 보곤 했는데 남자친구는 별다른 말이 없어 괜찮아진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의 성격과 성향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전 남자친구와 친했던 아는 오빠를 만나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전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오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너 전 남친 진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차피 이제 헤어진 마당에 상관없겠지? 진수가 너랑 공포 드라마 보고 천장에 있는 허리가 붙은 여자 귀신이 자기 머리를 잡으려고 막 휘적거렸다고 했잖아. 근데 그 귀신이 한참 동안 막 손을 휘젓다가 그 귀신 손이 진수 걔 머리에 딱 잡혔는데 그 귀신 입이 귀에 걸리도록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귀신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게 네 얼굴이었다고 하더라. 말도 안 돼. 그렇게 나타난 제 얼굴과 같은 귀신은 이외에도 가위에 눌리면 항상 제 얼굴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자친구를 괴롭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가 귀신의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남자친구가 제게 말도 못하고 힘들어했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헤어진 지금 남자친구가 제 얼굴을 하고 있던 귀신에게 더 이상 가위에 눌리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1월) 끝자락에 걸쳐진 하늘은 차가운 눈송이를
흩뿌리고 있었다. 연말 분위기에 취한 대학생들이며 차마 취하지 못한 직장인들, 그리고 서로에게 취한 연인들마저 슬쩍 자리를 피한 카페. 남은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바라는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겐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시선을 빼앗겨 감상에 젖는 일 따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건 얇은 옷만 간신히 걸친 채 추위에 떨며 카페 앞 광장에 서 있는 여인 한 명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눈이 올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녀였지만 누군가 그녀를 데리러 와준 적은 본 적이 없었다. 새벽녘이 되면 엄마 잃은 아기 새처럼 축 처진 채 터벅터벅 돌아갈 뿐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카페에서 시간을 때워도 괜찮을 텐데 굳이 밖에서 기다리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이 보여주듯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몇 시간이나 뭉개고 있을 만한 염치도 없어서일 것이다. 그냥 그것이 궁금할 뿐이라면 움직이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이고도 안쓰러운 그녀의 모습은 따뜻한 카페를 벗어나 말을 걸어볼 사이로 충분할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혹시... 내가 다가가자 기대가 마린 얼굴이었던 그녀는 금세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어서인 듯했다.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어차피 손님도 없고 또 밖이 너무 추우니까 제가 따뜻한 거 한 잔 정도는 대접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녀는 주변에 힐끗거리며 눈치를 살폈지만 그러기엔 눈발이 성난 가시처럼 휘몰아쳤기 때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밝은 곳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한층 더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서인지 나에겐 더 아름다워 보였다. 정성스레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그녀는 연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굴 기다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순순히 말해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충분히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망스러움을 감추기는 힘들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었죠. 잠깐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기운 없던 그녀의 눈으로 잠시나마 생기가 돌았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이는 꼭 돌아올 거예요. 저랑 약속했으니까. 첫눈 오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기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첫눈이요? 오늘은 첫눈이 아닌데요?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쯤? 그녀는 내 의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네 번째요.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이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거긴 눈이 안 왔을 수도 있고. 사실 네 번째도 아니에요. 3년째 그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었다. 또한 그녀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녀의 기다림은 좋은 결말이 아닐 것이란 뜻이기도 했다. 감히 제가 드릴 수는 있는 말은 아니지만 기다리시는 그분은 무슨 말씀하실지 잘 알아요. 하지만 전 기다릴 거예요. 그이는 능력 있는 남자거든요.
비록 지금은 제가 공장에 일하면서 비루하게 살고 있는데 그이가 돌아오면 절 구원해 줄 거예요. 저 혼자선 이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저한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내겐 그녀를 나무랄 자격도 없고 바보라고 몰아세울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저 따뜻한 커피와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 정도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최선이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었건 괜찮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제가 따뜻한 거 한 잔 정도는 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 드시면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셔도 돼요. 그녀는 염치 없고 죄송하단 말을 작게 웅얼거렸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어쩌면 내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그녀였기에 물어만 본다면 곧바로 대답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안 그래도 차가운 이 공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대화로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되어보기로 했다. 아, 혹시 책 같은 건 좋아하세요? 네, 도서관에 자주 가서 빌려봐요. 가끔은 운 좋게 폐지 버리는 데서 책 무더기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정말 가지고 싶었던 책을 주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눈물까지 났었다니까요. 책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창에서 눈을 떼고서 날 바라볼 정도로 흥분했다. 새벽이 깊어지자 그녀의 마음이 데워지듯 성난 눈발도 시들어갔다. 한동안 밖을 보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나와 대화를 나누던 그녀는 몹시 아쉽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도 안 올 건지. 눈도 그쳤고 오늘은 오전 초 출근이라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려고요. 아, 잠시만요. 마침 심심풀이용으로 가져온 책 두어 권을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그녀는 그놈의 염치 때문에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책을 받아들었다. 다음 눈이 올 때 그때 꼭 돌려드릴게요. 꾸벅 인사를 해보인 뒤 카페를 나선 그녀에게 눈이 아니라 언제든 와도 좋다는 내 웅얼거림은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그날 뒤 눈이 오면 그녀는 수줍게 책을 품에 안은 채 카페로 들어왔다. 난 커피를 내주었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빈도가 줄어들수록 내 마음은 그녀에게 향했고 돌아가는 그녀에게 또 다른 책들을 안겨주며 아쉬움을 달래었다. 그리고 언제든 와도 좋다는 말은 여전히 건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간절한 그녀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였기도 했고 눈 자체가 우리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였기도 했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랑과 엮인 특별함을 잊을 정도로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특별함. 그것이 나에게 기대감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가 연인이 된다면 어떨까? 아르바이트하며 학자금 대출인을 갖고 있는 내가 사정이 좋지 않은 그녀에게 백마탄 왕자님은 될 수 없었다. 대신
둘이서 함께 좋아하는 거라며 한 걸음씩 꾸준히 미래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할 자신 있다. 그 사실이 적지 않은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 마침내 그녀가 눈이 내리는 밖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난 그녀에게 말했다. 그 남자 오지 않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정말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당신을 사랑해 주었고 힘들게 생활하는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란 것도.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며 만약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난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전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남자보다 못났고 또 가난하죠. 제가 아무리 우겨도 당신의 구원이 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신 앞에 있잖아요. 제가 손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눈 맞으면서 떠는 게 아니라 손을 녹이면서 책에 빠져들 수 있을 만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도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둘이서라면 어떻게든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화려한 데이트는 힘들겠지만 같이 도서관에 가서 같이 책 읽고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또 날이 좋을 땐 산책하면서 책갈피로 쓰기 딱 좋은 단풍잎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전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힘을 얻겠죠. 난 못하지만 당신은 제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같이 꾸준히 돈을 모으면 둘이서 작은 헌책방도 열 수 있을 거예요. 부유하진 않지만 행복하겠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녀는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사귀었어요. 그나마 제게 다가온 친구가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친구한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빚을 떠안았어요. 바보 같던 나 따위는 평생 가도 다 못 갚을 그런 빚이요. 이 계절이 끝나면, 그러니까 봄이 오면 사채업자들이 절 찾을 거예요. 오래 기다렸으니 이번에야말로 빨리 돈을 갚으라면서. 전 갚지 못할 거고 그 사람들은 절 그냥 두지 않겠죠. 죽게 될지도 몰라요. 차라리 죽었으면 싶을 만큼 비참한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만약 그 남자가 돌아온다면 절 구원해 주겠죠. 빚을 갚아주고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절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절 위해서 그 빚을 함께 떠안고 비참함을 넘어서 추악하게 살아도 행복할 거라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공기가 살을 베어낼 듯 차가워졌다. 난 그녀를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은 얼어붙기라도 한 양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안고 있던 짐은 내 생각 이상으로 거대했고 또 차갑고 날카로웠다. 눈보라 따위는 우습게 느껴질 만큼, 그리고 난 그녀처럼 그걸 다 맡고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지만 난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여전히 내가 아닌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몸 녹이게 배려해주신 것도, 늘 따뜻한 거 내주신 것도, 책 빌려주신 것, 또 못난 저한테 마음 써주신 것까지. 하지만 당신은 절 구원하지 못해요. 반대로 저도 당신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요. 지금 당신이 눈앞에 있어도 절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전 차라리 올리 없는 그 사람을 기다릴래요. 오히려 그 헛된 희망이 절 무너지지 않게 다잡아 줄 테니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카페 밖으로 나갔다. 난 떠나는 그녀에게 책을 안겨주기는커녕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다.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땐 눈발이 점차 옅어지고 있었다. 올겨울 마지막 누님을 말하고 싶은 듯 애처롭게. 봄이 되자 카페 사장은 가게를 내놓았고 다른 가게가 들어서며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자 술집 서빙 일을 하게 된 뒤로 어떻게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온갖 진상들에 시달리다가 해가 뜰 때쯤 일이 끝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일상. 책을 읽을 시간도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내겐 주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억지로 떠오르는 생각을 밀어 넣었는지도 모른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삼각김밥을 집어들자 밖에서 하얀 눈발이 날리는 게 보였다. 첫눈이다. 벌써 첫눈 올 때가 되었던가. 그제서야 억지로 외면했던 그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이 날 목매이게 했지만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그저 밖에서 내리는 눈이 나를 나무라고 있기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서 너무 데워서 눅눅해진 삼각김밥을 입에다가 밀어 넣을 뿐.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낄 뿐. 앞으로도 난 언제까지고 눈이 오는 날만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일 것이다.